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입니다.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늘의 국회 시간입니다.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생산적인 미래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봉한나 다시 만드는 세상에 봉한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책 커뮤니티 하는 다만세 봉한나입니다. 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어떤 세미나나 어떤 정책들이 주 논의가 됐나요? 이번 주에도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68건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60여 네. 거. 공부는 많이 하는군요.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주목할 만하다 하는 토론에 16개를 뽑아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유독 또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청년분들 관련된 세미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이 교육 아동 부분에서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그러니까 지방대에 대한 이슈가 이제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AI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블루칼라 청년들 지금 어떻게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하는 간담회도 있었고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 이거 이제 특별법 곧 끝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정에 대한 이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블루칼라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한 토론회인데 사실 그 곰돌이 공순이 개념으로 약간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좀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제 먹여 살리는 제조업의 어떤 역군으로서 사실 대체되기 참 어려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좀 조망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동진 의원이 어떤 분이에요? 삼성 우리 너무 잘 아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시죠. 네. 그분들이 블루칼라의 기술 인재에 대해서 저기 세미나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딱 이걸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블루칼라에 종사하시는 청년분들을 모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또 듣고 또 고동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책들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집중해서 보신 토론회 포커스는 뭘까요? 제가 두 가지 포커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번 주 포커스는 물류에 대해서 한번 물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뭐 물류 너무 잘 아시죠. 뭐 우리 시장에서 사는 사과부터 뭐 쿠팡에서 시키는 배송까지 너무나 이제 밀접한 게 이제 물류인데요. 작년에 그 사과 한 알이 거의 뭐 5천 원에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게 구조적인 물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에 농산물이 작년에 비해서 물가 상승 1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한 폭등인 거죠.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쌀이 이제 폭등했던 것처럼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아시는 게 가락시장일 겁니다. 가락시장에서 저렇게 현장에서 경매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농산물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농민들이 이제 현지에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산지에 있는 유통센터로 가져옵니다. 그걸 다시 가락시장 같은 공영 도매시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이제 말해서 벌써 3번의 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가락시장에 모은 걸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중간 단계도 이제 많다는 점이 있고요. 또 가락시장으로 반드시 모여야 되다 보니까 하루 물류가 밀리거나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날 야채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격이 요동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단계가 너무 많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농민은 제값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느끼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구조 해결해 보자라고는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예. 같이 사진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도매 시장의 프로세스랑 좀 다르죠. 판매자, 상품 운송, 구매자 사실 3단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사냐? 가락시장은 경매를 하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안에 이제 생산자들이 이제 그 제품과 가격을 공개해 놓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경매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놓고 구매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뭐 생소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쿠팡 가서 사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 도매 시장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매법. 네, 온라인 도매법.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생긴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연간 거래액이 이제 1조를 이제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가락시장 같은 경우 전체 도매 시장은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1조니까 사실 뭐 대체할 만큼은 아니지만 2년 만에 성과로 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고 참여 업체도 5천 업체 정도 되고 예. 특히 이제 첨가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많은데 전체 1조 중에 40% 이상이 첨가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특정 분야 첨가에서는 44%까지 올라갔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이라는 사실 농수산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 대부분 이제 농산물 위주의 정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산 부분은 약한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을 27년까지 5조 30년까지는 이제 7조로 만들어서 온라인 도매 시장이 오프라인 도매 시장의 이런 비효율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도매 시장 좋은데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지적되지는 않았어요? 문제점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너무나 좋은데 사실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상식적으로 싼 가격부터 정렬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매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승인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어떤 마켓의 어떤 형태가 이제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오프라인 경매 시장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적인 개선점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제, 저건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주제가 있나요? 이제 가락시장이 저희가 마주하는 물류의 가장 오래된 물류라면 최첨단의 물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서 피지컬 AI 시작은 물류 AI로부터라는 이제 토론회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네. 이 토론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죠. 뭐 쿠팡이라든지 다양한 물류센터에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이제 그런 물류센터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AI의 어떤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피지컬 AI가 등장한다면 이런 모습 앞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네. 얘기가 있습니다. 손명수 의원은 어떤 분이에요? 손명수 의원은 국토부 차관 출신의 이제 의원이신데요. 사실 이 물류가 국토부에서 주로 이제 담당하는 어떤 업의 일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물류냐 그럼 왜 물류부터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AI라는 게 사실 너무나 많은데 적용될 수 있는데 왜 물류냐라고 한다면 1번은 이 물류센터 자체가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고 또 물류센터 자체가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밖으로 이제 외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인력 미충원율이 1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의 2배 정도 되는 미충원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AI가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가까운 피지컬 AI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은 굉장히 오픈된 장소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AI에게 좋은 점은 최소한 제한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한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서 물류센터는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물건을 옮기고 분류하고 얹고 치우고 이런 다양한 이제 부분이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AI가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에 대한 이제 요구가 있습니다. 좀 더 그런 피지컬 AI라는 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AI가 사실 GPT잖아요. 근데 GPT 이전으로 보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지의 영역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을 배워서 사람처럼 사고하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리얼월드, 실생활에서 내 물을 들어주는 이 로봇이 필요한 건데. 이게 물류를 그쵸? 여기 갖다 놓고 물을 이렇게 나한테 갖다 주고 갖다 놓고 포장도 하고. 그렇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로봇들이 필요한 건데 예. 그러려면은 하드웨어 로봇이 있어야 됩니다. 그 로봇에 사람이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걸 얹은 게 피지컬 AI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기술 경쟁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사실 그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물론 이 산업 자체가 아직 굉장히 고도화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격할 수는 있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 미국과 중국이 앞서져 있다. 네, 특히 중국은 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만드는데 지금 거의 로봇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뭐 유트리 같은 기업이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기업인데요. 이런 데서는 정말 많은 수를 만들고 있고 미국은 로봇의 머리를 만듭니다. 그냥 몸만 있다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정신을 만든다는 거에 가까운데요. 미국은 이 로봇이 균형을 잡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중국 양자가 강자라는 얘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있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아주 뒤처져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로봇을 공장에 갖다 놓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회사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하잖아요. 여러 대의 로봇을 현장에 맞춰서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할 수 있는 OS가 필요합니다.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장에 적용해보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적절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물류 생태계가 한국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냥 실험실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좀 앞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 첫 스타트를 물류로 해보면은 참 좋을 수 있다. 예, 이런 좋은 상황입니다. 얘기네요. 네. 하나는 이 손명수 의원이 했던 거는 그 물류에서 AI를 먼저 피지컬 AI를 해보자. 그게 우리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고 OS 능력이 중요해. 두 가지 능력이 다 좋아야 되겠죠. 네. OS도 열심히 해보고 우린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으니까 로봇을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물류 분야의 피지컬 AI가 도입되려면 현재 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나 아니면 제도적인 제약이 있나요? 사실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90%가 영세 기업이고 10% 정도가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MAX 그러니까 맥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출범했어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AI 기업, 전문가, 대학,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부품 기업, 그리고 이걸 사줄 수 있는 수요 기업을 엮어서 하나의 이제 연합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나게도 하고 서로 사업을 공유하기도 하고 개발 협력도 하게끔 이제 해서 저게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산업통상부, 중기부, 과기부 이제 다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적인 프로젝트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개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가 그 물류 노동자들이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협소한 공간에서 일도 하고 또 반복적인 일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현재 어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죠? 사실 그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GPT를 보면 글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로 된 정보는 30년 이상 인터넷 세상에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GPT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AI가 잘 되려면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는 기업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오픈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거는 개별 기업들이 하나하나 다 투자해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이걸 파운데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기초 레이어에서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걸 정부가 투자해주고 그걸 가지고 각 기업들이 가져가서 AI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스타트업들이 관련된 이제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좀 이게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가장 탐내는 게 한국의 제조 능력인데 거기서 예를 들면 자동차 할 때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속 봐서 그걸 데이터를 찍어야 그렇죠. 그래야 로봇으로 만드는 미국 자동차 공장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이 데이터를 하는 게 미국 기업이 가장 탐낸다는데 그건 미국한테 줄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 자체가 역량입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AI에서 어떤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그 본 적 있었는데 그 언론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AI로 쭉 관찰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사고 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나면 지금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방지할 거냐? AI를 통해서 사고 방지를 막자. 그래서 사람들을 쭉 이제 촬영해 보면 뭔가 이제 피곤한다든지 아무래도 둔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했던 그러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의 제조업이나 근로자가 일하는 거를 분석해서 이 제조 역량을 극대화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류의 이제 요구가 있는데요. 예. 물류 산업은 제조 산업에 비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산업이 뭐 10% 마진이 나온다면 물류는 2, 3%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기업 자체가 이걸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물류가 비용이 낮아지면 전체 산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가져오는 비용이 제품에 녹아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물류 시스템의 어떤 제약 조건들을 좀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계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물류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 아마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분들 보니까 아예 이제 각 회사별로 전부 공장을 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창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비용 그것도 작은 물류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규모 물류가 90%가 넘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이제 대형화하는 거. 그리고 물류가 지금은 로컬 중심의 물류였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물류도 글로벌 경쟁인데 이런 데서의 또 강점을 가져와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AI 혁신의 출발점이 사무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현장의 데이터, 현장의 사람들, 현장을 최적화하는 것이 사실은 AI의 어떤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AI라는 걸 좀 벙벙한 데서 찾지 말고 이거구나, 이게 AI구나 맞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물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농산물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농민은 제대로 대우를 받을 값을 수가 받고, 있고 네. 물류에 집중해 보면 전체적으로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뉴스 소재 재밌습니다. 오늘의 국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봉한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은 나날이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우리가 계엄 1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집중적인 역량을 쏟느냐가 대통령의 성공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전국에 10개가 넘는 혁신 도시를 만들 때 무려 회의를 주재하거나 현장 가서 연설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의 70회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도 AI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면 교육 현장, 물류면 물류 현장에 집중적인 국가와 과제를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